편의점 안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노인의 몸이 바닥으로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젊은 남자의 운동화가 그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차고 또 다른 남자는 계산대 위로 몸을 던지며 소리칩니다. 늙은 게 벼슬이야? 돈도 없으면 노인네가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어지럽게 부서진 과자 봉지와 음료수 병들이 바닥에서 구르고 좁은 신도시 골목의 새벽은 사람 하나 지나지 않는 만큼 고요한데 이 편의점 앞만 작은 전쟁터가 된 듯합니다. 노인의 손이 허둥거리며 바닥을 더듬다가 마침내 진열대 모서리를 잡고 버티려는 순간 뒤에서 또 한 번 밀치는 힘에 머리가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도 그는 출입문 쪽을 본능처럼 바라봅니다. 저 문만 막으면 저 셋은 여기서 못 나간다.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노인네일 뿐인 거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온몸을 던져 문 쪽으로 기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곧 화면이 멈춥니다. 정지된 화면 속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남색 점퍼, 바닥에 반쯤 구겨진 모자를 바라보던 중년 여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아빠, 새벽의 신도시 아파트 거실, TV 화면 저 모자이크 처리된 노인은 분명히 소형 임대주택에 혼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친정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혹은 여러분들이 겪을지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노인이 왜 그 한적한 신도시 주택가의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새벽 레카를 끌고 온 20몇 살짜리 강도단과 어떤 밤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차근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여름이 막 지나가던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작업복에 먼지를 털어내며 박춘호는 공사 현장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바램모자, 책 밑으로 깊게 펜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고 팔에는 아직도 시멘트 가루와 땀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반장이라 불리는 젊은 소장은 서류 몇 장을 훑어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현장 끝나면 다음 현장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로 좀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춘호는 웃을까, 화를 낼까, 한참 애매한 얼굴로 서 있다가 힘 빠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뭐 일에 큰 실수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은 잘하시는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도 있고 윗선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정리하라 그러고 아시잖아요. 요즘 분위기.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마치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을 빙 둘러서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춘호는 예,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는 똑같이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올 때 젊은 일용직 하나가 눈치를 보며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안전띠 꽉 조이고 다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장 입구를 지나 나오자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40년 넘게 비슷한 현장을 드나들며 밥을 벌어먹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생각이 뒤통수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신도시 외곽 쪽 소형 임대주택 단지 안쪽에 있는 원룸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지고 있었고
작은 창으로는 바로 맞은편 건물의 회색벽만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는 약봉투 몇 개와 손때가 묻은 계산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밥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TV 뉴스를 멍하니 보다 말고 춘우는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달 월세, 관리비, 전기가스, 약가, 휴대폰 요금을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숫자 밑에는 작은 글씨가 따라붙었습니다. 손자 태권도 대회 우승 용돈 준 거 5만 원. 준호 가게 망했을 때 보태준 거 300만 원. 지영 이사 갈 때 도와준 거 200만 원.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글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신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써 내려가다 보니 통장에 남은 잔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대충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치. 그 이후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딸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고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또 끊었습니다. 결국 그는 메시지 한 줄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 애들은 건강하고.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우리야 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아버지는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응, 아직은 뭐 움직일 만하다.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그 아직은 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은. 그럼 언제까지가 아직일까? 그 이후에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며칠 뒤 동네 입구 쪽 마트에 들렀다가 신도시 주택가 중심에 새로 생긴 24시간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밤에도 환하게 새어나오고 진열대에는 고르게 꽂힌 물건들이 반듯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옆 유리창 한쪽에 A 사용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야간 근무자 구합니다. 근무 시간 2200만 600. 나이 무관. 성실하신 분 우대. 문의 10-. 춘호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나이 무관이라는 네 글자가 이상하게도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를 콕 짚어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젊을 때 같으면 고개를 저었을 시간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낮보다 밤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덜 받는 시간대, 혼자서 조용히 계산대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번호 대신 종이에 적어온 편의점 점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거기 야간 알바 구한다는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예. 몇 살이신데요? 예. 아, 올해 72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호는 전화기 너머 공기까지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괜히 전화했나 하는 후회가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곧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근데 뭐 밤에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예, 잠이 원래도 좀 없고요. 현장 일도 오래 해서 서 있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낮에 한번 가게로 들르시죠.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고 벽지는 낡았고 허리는 쑤셨지만 최소한 내일 면접 볼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나이에 면접이란 걸 보러 간다는 사실이 우스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햇빛이 조금 누그러진 오후 춘호는 손수 달인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챙겨 입고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꽉 조였습니다.
신도시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 헬스장에서 나온 듯한 젊은 남자들이 서로의 삶에 바빠 보였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 편의점 앞에 서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줄어든 키, 그러나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한 노인 하나. 유리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가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이 그가 새벽에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게 되는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도시 주택가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학원 가는 아이들, 배달 전단지를 나눠주는 청년들로 골목이 북적였지만 밤 11시가 넘어가면 골목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편의점과 약국, 몇 개의 가로등만이 동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박춘호는 계산대 뒤에 서서 바코드 리더기를 잡는 손에 아직도 현장 장갑의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물건 위치도 헷갈리고 포스기 버튼도 어색했지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다 비슷해서인지 금방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그날 밤 첫 손님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온 젊은 남자였습니다. 헬멧을 벗으며 땀을 손등으로 훔치더니 컵라면과 삼각김밥, 캔커피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생 많네요. 이 시간까지. 춘호가 말을 건네자 청년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저씨도요. 요즘은 밤이 낮 같아요. 낮에는 다들 집에 있고 밤에만 시켜 먹어요. 허허, 옛날에는 밤에 돌아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봤는데. 그쵸? 근데 전 사람이 낮이든 밤이든 일만 있어주면 좋습니다. 안 시킬까봐 걱정이지. 청년은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서도 결제할 때 포인트 적립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편의점 한쪽 테이블에 앉자 피곤한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일 틈도 없이 오토바이 시동을 다시 걸며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춘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어서도 밤에 뛰고 늙어서도 밤에 서 있고 세상이 참 고생의 연속이구나. 자정이 넘어서자 이번에는 택배 상자를 가득 실은 흰색 탑차가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중년의 택배기사가 줄담배를 손에 쥔 채 들어와 에너지 음료 2개와 바카스 몇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배달해요? 예, 요즘은 다음날 새벽 배송이니 뭐니 해서요. 고객님들이 밤에 주문한 거 새벽에라도 문 앞에 갖다 놔야죠.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지. 허리는 괜찮고? 허리야 뭐 쉴 틈이 있어야 아픈지도 알죠. 아저씨도 서 있는 거 오래 하면 허리 아프실 텐데. 서로 웃으며 주고받는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가 서로의 고생을 알아보는 묵직한 동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 포장 봉투를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추고 춘호는 자신의 허리를 슬쩍 매만졌습니다. 묵직하게 올라오는 통증이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새벽 일시를 지나면서 손님이 뜸해지자 편의점은 마치 작은 어항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바깥 가로등 불빛과 편의점 내부 조명이 합쳐져 유리창에는 춘호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계산대 모니터 옆에는 점주 김태수가 적어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사이 계산 마감 확인, 유통기한 임박 상품 따로 빼두기. 아저씨, 힘들면 잠깐씩이라도 앉았다가 하셔도 돼요. 첫 근무날 김태수가 말해준 그 한마디를 떠올리며 춘호는 의자를 꺼내 앉을까 하다가도 결국 다시 서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서 있어야 일하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로 늙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딸 지영은 신도시 반대편의 아파트 거실에서 노트북을 닫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하고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한번 훑어보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 지금 하면 깨우겠지? 주말에 가야지. 이번 주는 회식도 있고 학원 상담도 있고 다음 주에.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화면은 꺼져버렸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길어진 숨끝에서 아버지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만 드리면 될 일을 늘 이렇게 미뤄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빠는 잘 계시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대답하듯 덧붙였습니다. 뭐 워낙 강한 분이니까. 그 시각 편의점에서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자챙을 깊게 눌러 쓴 남자들과 모자 없이 문신이 드러난 팔을 자랑하듯 걷는 남자 하나. 셋은 웃음과 욕설이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새로 생긴 데 아니냐? 신도시 편의점은 뭐가 다른가 한번 보자. 조용하네. 이 시간에 할배 하나 서 있는 거 아냐? 실제로 그들이 마주한 건 계산대 뒤에 서 있는 박춘호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점퍼, 하지만 또렷한 눈으로 손님을 바라보는 노인. 셋 중 하나가 휙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빗딱하게 올렸습니다. 봐, 맞잖아. 할배 있잖아, 할배. 야, 말 조심해라. 손님 오셨는데. 장난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노인을 향한 가볍게 여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에서 에너지 음료와 캔커피를 꺼내고 과자 몇 봉지를 아무렇게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는 손길도 거칠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밖에 있으니 많이 힘들겠네. 춘호가 말을 건네자 문신이 있는 팔을 드러낸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다고. 다른 하나가 슬쩍 끼어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게 더 힘들지. 노인네가 집에서 주무셔야 될 나이인데.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호는 굳이 받아치지 않고 바코드만 조용히 찍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한 청년이 영수증을 받아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야, 여기 가격은 똑같네. 신도시라고 비싸진 않네. 셋은 떠들썩한 웃음을 남기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편의점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 웃음과 발자국 소리의 잔향만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오려다 춘호는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 얼굴에 묻어있던 피로와 초조함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욕설과 비웃음 뒤에도 어쩐지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즈음 손님이 완전히 끊기자 그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코너, 빵 코너, 우유와 샌드위치, 작은 글씨로 적힌 날짜를 읽어내려가며 그는 혼잣말처럼 뇌까렸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긴 있구먼.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비어있는 진열대 사이로 편의점 유리창 너머 어두운 신도시 골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무언가 낮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타고 들어오는 그 소리에
춘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램프 불빛 하나가 골목을 휘젓듯 들어오고 레카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서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조금 전 봤던 그 젊은 얼굴들이 다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보다 표정은 거칠어져 있었고 웃음 속에는 술기운과 짜증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이 조용한 신도시 주택가의 24시간 편의점은 더 이상 평소와 같은 고요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레카차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편의점 바로 앞에서 턱하니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란 경광등이 천천히 돌다가 꺼졌고 잠시 뒤 차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웃음 섞인 목소리가 골목 공기를 쳤습니다. 야, 여기 조용해서 좋다니까.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저기 구석에 하나뿐이잖아. 문이 열리며 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보다 걸음걸이가 더 비틀거렸고 얼굴에는 알코올 기운과 쓸데없는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자챙을 깊게 눌렀고 또 한 명은 아예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입에 담배를 문 채 들어오려다가 춘호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담배를 빼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담배는 밖에서 피워야지. 여기선 안 됩니다. 춘호가 조용히 말하자 문신 있는 팔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예. 규정 철저하시네. 할아버지 덕분에 나라가 굴러가겠어요. 입으로는 예의를 얹었지만 말투는 대놓고 비꼬고 있었습니다. 셋은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며 에너지 음료와 맥주캔, 콜라를 손에 쥐어들었습니다. 과자 코너에서는 봉지를 한 번씩 꾹꾹 눌러보며 아무렇게나 몇 개를 더 집어왔습니다. 진열대 한 줄이 덜컥거릴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야, 오늘 그래도 한 건 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땡겨줘야지. 그러게. 밤새도록 뛰었는데 이 정도도 못 먹으면 사람 사는 거냐? 뜬금없는 한 건이라는 말이 슬쩍 귀에 걸렸지만 춘호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앞에 줄지어 놓이는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담배 2갑, 에너지 음료 3통, 과자 4봉지, 냉장고에서 꺼낸 삼각김밥까지.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들고 한 개씩 찍어 나가자 컴퓨터 화면에 금액이 쌓였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실래요? 습관처럼 묻는 질문에 모자챙을 깊게 눌렀던 남자가 카드 한 장을 휙 내밀었습니다. 그냥 긁어주세요. 오늘은 포인트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긁히면 다행이라. 카드를 긁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화면 한쪽에 작게 떠오르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인 실패 사용 한도 초과. 춘호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 한도가 다 찼다고 나오는데요. 에이, 뭔 소리예요, 할배. 방금도 주유소에서 잘만 긁었는데. 카드 주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카드 단말기를 가까이 당겨보더니 화면을 힐끔 확인하고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야, 씨 진짜 미쳤나? 한도 또 다 됐네. 옆에 서 있던 문신 남자가 비죽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계속 그딴 식으로 쓰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 오늘 건 한 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그는 춘호를 향해 턱을 쳐들었습니다. 말투에는 농담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되면 물건은 놓고 가셔야 합니다. 춘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문신 남자의 눈썹이 그 말에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먹으면 좀 융통성도 있어야지.
이 정도는 그냥 서비스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할배도 밤에 이 나이에 여기서 서 있는 거 우리 같은 젊은 것들보다 더 힘들 거 아냐?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해 드리자니까. 우리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말끝에 붙은 웃음은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계산대 위에 놓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힘들다고 해서 돈 안 내고 가져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훔치는 겁니다. 잠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허허 웃던 표정들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모자챙을 깊게 눌렀던 남자가 이를 갈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우리도 내일 되면 돈 들어와. 그냥 오늘만 좀 봐달라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펴요? 내일 돈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치고 돈 들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춘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상대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문신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카운터 위에 팔꿈치를 턱 올렸습니다. 할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냥 가져갈 테니까 할아버진 못 본 걸로 하고 어차피 나이도 꽤 드셨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않겠어요? 그는 웃으면서도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춘우는 잠깐 옛날 현장의 위험한 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투던 동료, 욕설 섞인 작업 반장, 돈 떼먹고 도망간 사장. 결국 그 눈빛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삶을 가볍게 여기던 눈빛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셋 중 한 명이 갑자기 계산대 옆쪽으로 돌아 들어오려 하며 허리 쪽 칸막이를 밀어젖혔습니다. 야, 늙은 양반 다치기 전에 그냥 비켜요. 다쳤다느니 신고한다느니 하면 우리가 더 골치 아파지거든. 그의 손이 춘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한 몸을 다시 세우며 춘호는 본능적으로 카운터 뒤쪽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좌측 아래에는 계산용 봉투와 비닐 장갑이 있었고 우측 벽 쪽에는 빨간 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화기였습니다. 그 위 카운터 뒷벽 한쪽에는 비상벨이 작게 붙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늙었으면 집에서 TV나 보지 왜 나와서 이래요. 이런데 나와 있으니까 이런 꼴을 보지. 문신 남자가 툭툭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손주나 보고 공원 산책이나 하실 나이에 이런데 나와서 버티고 계시네. 세상 물정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겠네. 그 말에 귀 안쪽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춘우의 머리 한켠은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셋, 나는 혼자. 이 단순한 방정식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았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100이면 100자신이 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주먹을 쓰는 싸움은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길 생각하지 말고 버틸 생각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피할 때 늘 떠올리던 문장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발판 위에서는 멋있게 뛰어내리는 것보다 제대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거칠게 들이대는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오른손은 슬쩍 카운터 옆으로 뻗어 소화기 손잡이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왼손은 카운터 밑쪽에 있는 비상벨 위치를 더듬었습니다. 손님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러다 다들 괜히 경찰서에서 서로 얼굴 마주 보게 됩니다.
춘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더 이상 말이 통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모자챙을 눌렀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밀어내고 나가자. 늙은 양반 하나가 뭐 어쩌겠어. 다른 한 명이 카운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며 팔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춘우의 가슴팍을 밀어붙이려는 순간 시간은 마치 조금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젊은 손이 다가오고 뒤쪽 유리창에는 텅 빈 신도시 골목이 비치고 카운터 위에는 계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려진 시간 속에서 박춘호의 오른손은 소화기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박춘호의 손바닥 안에서 소화기 손잡이는 생각보다 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던 안전줄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발 더 밀고 들어오는 청년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소리, 거친 욕설, 발바닥이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비키라니까 늙은 양반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춘우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소화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 붉은 통의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금속핀 빠지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뭐하냐, 그걸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흰 연기 같은 분말이 좁은 편의점 안으로 굉음을 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코와 목을 자극하는 가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청년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씨눈. 눈 따가워. 그가 눈을 비비려다 손에서 물건들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에 있던 둘도 덩달아 뒤로 물러서다가 서로 부딪혔고 과자 봉지가 터지면서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졌습니다. 매캐한 숨소리와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소화기를 싸? 눈 안 보여, 씨. 춘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를 계속 휘두르며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를 좁게 만들고 통로를 가로막듯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낡은 허리가 비명을 지르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힘을 줬습니다. 진열대가 삐걱거리며 조금씩 움직였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와 음료가 더 엉망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만해, 할아버지. 진짜 한번 죽어볼래요?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한 청년이 앞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흐른 음료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끄덩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고 곧이어 크게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습니다. 야, 괜찮아? 뭐야, 왜 이리 미끄러워? 뒤따라오던 또 한 명도 그 위에 반쯤 걸려 넘어지며 서로 엉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셋의 욕설이 더 크게 튀어나왔습니다. 춘우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카운터 안쪽 벽을 더듬어 비상벨을 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돌기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멈춘 채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작고 고요한 소리 하나만 들렸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여전히 욕설과 거친 숨소리, 소화기 분말 냄새가 떠돌았지만 어딘가 멀리서 아주 낮게 울려나가는 알람의 흔적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닿기까지 몇 초, 그 몇 초를 벌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소화기의 분말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청년들 모습이 흐릿하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그들이 바닥을 집어넣고 몸을 일으키며 악을 썼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늙은 게 바락이야, 바락. 문신 남자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흐른 음료 때문에 한 번 더 미끄덩거렸지만 이번에는 벽을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과자통을 집어들어 계산대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야, 문부터 열어. 여기 갇히면 다 끝장이야. 가장 침착해 보이던 청년이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춘우는 이미 소화기를 왼손으로 옮겨쥔 채 오른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안에서 힘껏 잡고 있으니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비켜라니까, 할아버지. 문 밖에서였다면 한 번 툭 치면 열릴 문이었지만 안쪽에서 두 손으로 문틀까지 함께 끌어안 듯 버티는 노인의 힘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문 손잡이가 그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허리와 어깨 근육이 함께 뒤틀렸습니다. 여기서 놓으면 이놈들이 도망간다. 경찰 오기 전에 나가버리면 나는 그냥 미친 늙은이 되는 거야. 온몸이 떨려도 손가락만큼은 문 손잡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끈적한 감촉이 신발 밑창에 묻어 그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 등짝을 향해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쏟아졌습니다. 비켜. 죽고 싶냐, 진짜. 어깨와 등 뒤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힘에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과 몸 사이에 끼어버린 어깨가 욱신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하게 밀치는 힘과 문에 끼인 몸의 저항이 엇갈리면서 결국 그는 한쪽으로 휘청이며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눈높이가 갑자기 낮아지자 바닥에 널브러진 과자 봉지와 쓰러진 음료수 병들, 미처 치우지 못한 소화기 분말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청년들의 욕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어디선가 얇게,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저 소리 뭐냐? 씨, 진짜 눌렀네. 이 늙은이가. 누군가 욕설 사이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에 다른 둘의 숨이 짧게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 서 있던 청년이 다시 한번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버티던 힘이 빠져버린 상태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편의점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가려던 그 순간 바깥 골목 끝에 파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 빛들은 골목을 타고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돌아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 누군가 소리쳤고 셋은 다시 편의점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화기 분말과 엉망이 된 진열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은 더 느리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명이 다시 넘어져 진열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춘호는 바닥에 한쪽 팔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번져 숨이 가슴에서 걸렸습니다. 시야가 아른거렸고 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잔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됐구나, 경찰이 왔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게 현실인지
머릿속에서 울리는 옛 목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파란 불빛과 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청년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의 몸 옆으로 작은 적색 소화기가 누워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와 빛이 서서히 멀어지듯 흐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TV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편의점 천장에 붙어 있던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같은 장면이 전국 뉴스에 반복해서 재생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의 각춘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도시 아파트 단지마다 커튼 사이로 엷은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TV 뉴스에서는 전날 새벽 사건을 반복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신도시 편의점 강도 70대 야간 알바가 마가라는 자막이 깔려 있고 그 옆에는 편의점 천장에 달린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카메라는 붉은 소화기를 들어 올리는 노인의 어깨와 소화기 분말이 터져나가며 허둥지둥 뒷걸음질 치는 젊은 남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딸 지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뉴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흘려듣던 귀가 신도시 동탄구 주택가 24시간 편의점에서 새벽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를 잡아냈습니다. 화장대를 정리하던 손이 멈추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과 모자, 그리고 낡은 남색 점퍼가 비쳤습니다. 구부정한 등, 문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몸짓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지영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저 모습 저 자세. 노인이 문을 잡고 버티다가 한쪽으로 휘청이며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입에서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빠야 저거, 우리 아빠야.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뉴스 화면은 이미 다른 각도의 CCTV로 넘어가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점퍼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가방과 차키를 집어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몇 번 울리다가 끊기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대신 뉴스 자막 구석에 잠깐 비쳤던 병원 이름과 기자가 말한 현재 인근 화성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에도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되는 걸. 도대체 나는 뭘 그렇게 바쁘다고 아버지한테 한 번을 안 물어봤을까? 밤에 뭐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이 돌아올 곳은 자신밖에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은 사건 설명과 함께 간단한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 뇌진탕과 타박상이 있고 허리 쪽에도 충격이 꽤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덧붙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옆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 처진 어깨를 애써 세웠습니다. 예, 딸입니다. 지금은 진정제를 맞고 주무시는 상태고요.
조금 있다가 병실로 옮길 겁니다. 허리 쪽은 추가 검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설명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지영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누가 앞발 챙기지? 아버지의 통장 잔액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졸린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준호야, TV 안 봤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돼. 아버지 사고 나셨어.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힌 듯한 침묵이 흐른 뒤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디야, 누나, 나 지금 당장 나갈게. 어디 병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후드티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뛰어오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잠이 덜 깬 흔적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막막함이 함께 보였습니다. 의사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들은 뒤 둘은 잠시 병실 밖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나,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는 하는데 허리도 다치셔서 아직은 모른대. 준호는 손가락으로 의자 모서리를 긁다가 낮게 욕을 뱉었습니다. 아, 진짜 그놈들 그냥 레카가 뭐고 강도가 웬 말인지 왜 하필 아버지를. 분노는 쉽게 나왔지만 그 분노 뒤에 숨어있던 다른 감정은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비도 꽤 나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지? 준호는 눈을 피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뭐, 그거야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알아도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말을 하다 멈춘 준호의 표정에는 변명과 자책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동생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아버지 집에 한번 다녀오자. 입원 준비도 해야 하고 통장도 가져와야 하고. 둘은 택시를 타고 신도시 외곽 소형 임대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익숙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장롱에서 나는 냄새, 약 봉투와 습기 섞인 공기, 작은 전기장판에 따뜻한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두부 반모, 잘라둔 파,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공책 하나가 펴져 있었고 옆에는 계산기와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공책을 집어들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약값 11만 원, 휴대폰 4만 원, 버스비 8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애들 힘든데 돈 얘긴 하지 말자. 늙어서 손 벌리지 말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영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질 정도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같이 들여다보던 준호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롱 서랍 속에는 통장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몇십만 원, 많아봐야 2달치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한 금액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지영 이사 도와준 날, 준호 가게 망한 날 같은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몰랐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한 건가? 지영은 대답 대신 공책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몸이 움직여줄 때까진
반드시 내 손으로 벌어쓰자. 그 한 줄이 병원 응급실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시간조차 아버지는 혼자 챙겨 쓰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둘은 아버지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통장과 공책을 챙겨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춘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병원비 견적이 적힌 서류와 동의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옆에 공책과 통장들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통화를 받자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춘호 씨 따님 되시나요? 저는 동탄경찰서 강력팀 오형사라고 합니다. 어제 편의점 사건 관련해서 아버님이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되셔서요. 나중에 정식으로 상을 드리는 절차 안내를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지영은 한 손으로 탁자 위 통장을 쓰다듬으며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비 서류와 이제 막 올려놓은 공책과 통장이 한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용감한 시민이라는 이름을, 다른 쪽은 몇 줄 안 되는 숫자와 삐뚤한 글씨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딸입니다. 나중에 상이든 뭐든 아버지 깨어나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도 셋과 노인 하나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과 동생이 숫자와 현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 후 날이 한 번 더 바뀐 어느 오후 병실 창가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던 시간에 박춘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고 머리가 얼얼했지만 희미한 형광등 불빛 대신 하얀 천장과 커튼, 옆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리자 의자에 기대 졸고 있는 지영과 창가 쪽에 팔짱을 낀 채 서성이는 준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여기 언제 왔냐? 다들 바쁠 텐데. 갈라진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온 지영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이나 입술만 떨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사과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거기 계신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우리가 아빠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우리가. 준호도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맨날 제 상황만 힘들다 그러고 아버지가 얼마를 갖고 어떻게 버티고 계셨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요. 춘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허리까지 시큰거렸지만 지금은 피하거나 웃어넘기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는 일부러 평소처럼 불렀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느리고 낮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일부러 숨긴 것도 맞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만 하면서 그런데 너희도 너희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본 척한 것도 있겠지. 서로가 서로한테 쉬운 길만 찾은 거야. 그 말에 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공책과 통장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작은 숫자들이 병실의 흰 벽과 대비되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같이 상의해요. 월세, 약가, 생활비 아버지 혼자 계산하셨던 것, 우리도 같이 의논해요. 누가 얼마를 보태고
아버지는 어디까지 일하실 수 있고 뭘 하시면 안 되는지. 준호도 처음으로 정확한 숫자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도 알바 더 뛰면 한 달에 이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대신 아버지는 새벽에 몸으로 부딪히는 일은 이제 진짜 그만두고요. 낮에 가벼운 공공 일자리 같은 거 같이 알아보죠. 병원비는 우리도 나눠서 낼게요. 잠시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바깥 도로의 먼 자동차 소리만이 섞여 들렸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새벽에 문 붙잡고 서애들하고 싸우는 짓은 못한다. 그건 한 번이면 됐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끝까지 해볼 거다. 나를 완전히 짐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직 내 몫이 좀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자존심과 이제는 자식에게도 솔직해지려는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짊어질 수 있는지 이제는 서로 보고 얘기하자고요. 숨기지 말고. 아버지도 우리도. 준호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앞으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요. 저도 이제 진짜 어른이 돼야겠죠. 그렇게 세 사람은 병실 작은 탁자 위에 공책과 통장, 병원비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고 오랜만에 숫자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거창한 효도 약속도 감동적인 눈물의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 조용히 합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짧게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신도시 편의점 강도 모두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70대 야간 알바 시민 영웅으로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병실을 찾아와 훈장을 전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춘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늙은 사람도 밤에 일하러 나와 있어야 되는 세상이 좀 덜 됐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노인이 앞으로는 편의점 말고 좀 더 안전하게 용돈 벌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는 먼 친척도 동네 이웃도 그리고 전혀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기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미뤄둔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햇빛이 조금 누그러진 오후 신도시 작은 공원 벤치에 박춘호가 앉아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조심스레 펴고 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멀리서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줬다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눌러봅니다. 화면에는 자식들과의 단체 채팅방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며칠 전 애들이 병원비로 보태라고 보내준 용돈과 메모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이제 같이 버틸 수 있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늙은 아버지 한 사람이 편의점 유리문을 붙들고 버티던 밤은 지나가고 이제는 세 사람이 작은 식탁과 공책을 붙들고 버티는 낮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어른이 계시다면 혹시 돈 문제로
어려워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통장 한 장, 메모 한 줄이 생각보다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 용기, 한 번쯤 먼저 물어볼 마음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겪으신 이야기들도 천천히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실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조차 언젠가 그 이야기도 누군가의 밤을 버티게 해줄 한 편의 드라마가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